그리고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게 그거까요? 네. 아, 날씨가 춥지는 않아서. 네, 오늘 그 강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왜 책을 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개항기, 조선 후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일제시대 때, 개항기도 일제시대 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부터 현대까지인데, 사실은 뭐 가장 가까우시기도 하지만 워낙 다사다난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 책에서는 사실 뭐 간단하게 밖에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그 건국과 체제 선택이라고 했죠. 체제를 이제 사회주의 체제냐 아니면 자본주의 시장적인 체제냐 이걸 이제 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고, 50년대까지 6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80년대, 90년대 그런데 말에 IMF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에 벌써 2000년 해서 벌써 2025년이니까 그 이후에도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일이 많은데, 슬라이드는 좀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 되는 대로 가가면서 뒷시기는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주로 해방 이후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계획에서 굉장히 빨리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 뒷부분은 간략하게 해서 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건 각도가 갖고 있어. 그래서 차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우리나라가 그 북한과 달리 거의 오히려 체제까지는 북한이 더 빨리 성장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완전히 이제 두 지역, 북한하고 그다음에 남한, 한국하고 크게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학자들이나 경제사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가장 큰 주제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어떻게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빨리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랬을 적에 하나는 해방 이후에 체제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크게 그 경제 성과가 크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기 뭐 개발국가, 디벨롭먼탈 스테이트를 개발국가라고 하고 발전국가라고 하는데, 이 경제 개발이라든지 경제 발전에 큰 주력하는 국가, 모든 국가가 고대부터 있지만은 다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 개발에 아주 열심히 그런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국가의 등장과 함께 공업화 전략을,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을 택했어요. 이게 다른 제3세계 국가들, 개발 정황과는 크게 다른 점이, 다른 나라들은 수입 대체 공업화라고 해서 좀 설명하겠지만은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일단 생산해서 자립 경제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전략을 택했죠.
수출 제한 공급화 전략은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선진국에 종속된다. 경제를 너무 의존하게 돼서 이 자립 경제를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속 이론도 있고 메칸 자본도 있고 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와 달리 수출 제한 공급화 전략을 택했어요.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산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파는 것은 그걸 이제 주력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전략을 택한 것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북한을 얘기하는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북한이 실패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거울상으로 완전히 반대의 전략을 택해가지고 또 그 극단으로 경업화를 하고 경제 성장을 경제 개발 발전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다 실패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역시 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해서 마셔라고 그리고 창학본을 해서 마치는 세방해서 그뭐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 48년 8월 15일 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저 모여서 보이고 있는데 뭐 아직도 이걸 가지고 뭐 정부 수립이냐 뭐 건국이냐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뭐 다 같이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건국을 하려면은 정부가 있어야 되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한 것이고 나중에 계속 뭐 그렇게 수치를 잡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그때는 출발했을 때 다 똑같았죠. 남북한이 사실 북한이 더 어떻게 보면 공업화를 소득수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은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인공위성 사진인데 저건 2004년에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밤에 야경이죠. 그 찍은 거는 북한에는 밤에 전혀 불이 저 평양 하나 있고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밤에도 다 밝게 돼 있고 이 좀 확대 보면 일본이 굉장히 밝고 중국도 상당히 밝은데 북한만 저렇게 중국은 에너지도 없고 뭐 경제 활동이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큰 차이가 벌어졌는가? 얼마 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제 전에 그 아세 모글루라고 하는 사람, 이번에는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공적 뭐몇 명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쓴 책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느 나라는 잘 살고 어느 나라는 못 사는가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했을 적에 결국 제도가 가장 큰 차이다. 인스티튜션이 가장 큰 차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해서 책을 쓰고 뭐 그런 공로를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다시 저는 한번 봤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졌어요. 일제시대 때는 오히려 북한이 그 1940년에 우리나라 소비도 높은데 1919년에 가면 우리 일제시대 때보다 못한 나라도 있고 일제보다도 못하네. 우리나라는 1700에서 1200으로 떨어져 있네. 그렇죠. 헐. 이거는 이제 불변 가격으로 한 거니까 1919년 그 기준 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한.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은 오히려 적산시키다 못한 물가가 먹고 있었어요. 일본 재산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큰 주제예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큰 그 이슈가 되고 뭐 다른 경제학이나 경제사에서도 얘기가 되는데 그 동경도 들어가기 전에 시작한 것처럼 해방 이후에 현재까지 대체로 그 세계사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우리나라는 이런 세계사 변화에
잘 뭐 적응했다고 할 수 있고 그 흐름을 잘 탔다 뭐 말할 수 있고 북한은 사실은 뭐 분단된 것이 북한 주민의 뭐 선택은 아니었고 38선이 그어져가지고 결국은 소련이 진주하고 됐지만 어쨌든 잘못된 진영에 속해가지고 잘못된 전략을 택하고 다른 잘못된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 때까지는 뭐 소련하고 미국이, 영국이 같은 편으로 연합국이 돼가지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같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사이에 체제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은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뭐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억누르는 그런 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라든지 영국 같은 데 안에서 소련을 좋아하는 소련의 칠소 인물들이 뭐 정부 요직에 가서 있고 뭐 간첩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회전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회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하고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그 전선이 이제 명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진하게 된 게 나토고 파란 색깔이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 미국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소련하고 중국 사회주의 지역이 있고 여기는 이제 식민지로 남아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남북한이 딱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나눠져 있고 냉전이 시작돼서 이 규정 속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전후에 국제 경제 질서를 세팅을 하는 것은 보통 IMF 같은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게 그 이전에는 금본위 제도였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 일어나고 대공황 2차 세계 일어나서 금본위 제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태였다가 경제권이 다 블록별로 뭐 N 블록, 마르크 블록, 뭐 프랑, 뭐 파운드, 달러 이렇게 다 갈갈이 나눠져 있었다가 세계 끝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만든 게 IMF를 만들어서 국제통화기금을 만들어서 미국의 달러만 금으로 바꿔주는 달러 1온스를 1달러가 금 35온스 뭐 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달러는 금하고 이렇게 연동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와 교환 비율을 고정시킨 거예요. 옛날에는 금과 각 나라들이 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놔서 이제 그것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달러만 이제 그야말로 비축 통화로 해서 금하고의 교환을 유지를 하고 금태환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나머지 통화 간의 여러 환율 문제라 이런 것들은 이 통화기 IMF를 둬가지고 국제 수익 불균형이 발생하고 환율을 바꿔야 될 때는 문제 발생은 통화기 IMF가 있어서 그걸 조정하기로 했어요. 그 이전에 없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가트라고 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죠. 이것을 만들어서 결국 자유무역을 하자. 처음에 한중국들만 이렇게 하다가 점차 이제 숫자 늘려가는데 이렇게 해서 국제체제를 달러 금태환 고정 환율제도 자유무역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전에 2차 세계 이전까지 경제가 막 전쟁까지 하고 경제가 공황이 발생하고 이랬던 것을 이제 막아보자고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40년이 끝난 다음에 그 이전에 이렇게 경제가 전쟁 기간 동안에 무역이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성장 세계 경제 전체가 확장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45년 이후가 그리고 관세율도
뭐 요새 갈세가 문제였는데 40년 이때는 굉장히 이게 전 세계적인 갈세예요. 그래서 40%가 되다가 여기 보면 계속 낮아지잖아요. 시간이. 다시 요새 이제 뭐 트럼프 나와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2차전 이전하고 상당히 국제 환경이 달라져 있고 여기 보면 세계 전체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인데 여기가 이제 2차전 전이에요. 직전까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낮아지다가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는 전 세계가 선진국 중심으로 굉장히 호황을 1960년대, 73년 서울 쇼크 때까지 굉장히 고성장을 하다가 이제 선진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소위 뭐 신자유주의 내지는 뭐 레이건 나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 시기는 이게 전 세계가 고성장하는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 이 보면은 이게 이제 45년 이전인데 여기 보면 여기 서유럽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일본이 굉장히 고성장합니다. 8%가 되고 4% 되고 그 73년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선진 경제가 안 좋아질 때 특히 동유럽이나 소련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동아시아 성장률이 뭐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더 나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권이 이렇게 저성장을 하면서 못 견디고 결국은 붕괴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여기도 뭐 1945년, 50년, 2000년 그 이후가 그 전에 비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노동이동도 굉장히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자본이 이렇게 그 이동이 많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뭐 한편으로 원조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중에 차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직접 투자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모자란 자본을 외국에서 끌어들이기 좋은 그런 시기예요. 시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가 되면은 아까 말한 이제 중요한 닉슨이 들어오면서 미국 경제가 그 사이에 다 모든 나라의 물건을 다 사줬어요. 원조도 엄청나게 하고 그 마샬 플랜을 해가지고 뭐 주얼이라든지 일본에 우리나라 할 수 없이 엄청나게 달러를 살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팔았죠. 미국이 무제한으로 사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1960년대까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미국이 점점 적자가 너무나 지적이 되고 달러가 너무 많이 달러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지면서 결국은 71년에 닉슨이 금퇴한을 정지합니다. 이제 금하고 안 바꿔주고 있다. 달러를. 그리고 좀 이후에 달러를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전까지 고정환율 제도예요. 그러니까 1달러가 뭐 원화 얼마 그건 항상 다른 나라하고 환율이 딱 정해져 있었다가 불균형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할 수 없을 때는 IMF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평가절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외환시장에서 맡겨두고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달러가 가치가 이제 변하는 거죠. 지금처럼 된 거죠. 이때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근본적으로 다 전 세계에 없고 이제 그야말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달러의 수요 공급을 이제 조절하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신뢰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80년대 이후에 저성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계신 91년에 소련 해체가 되는 그 이전에
배럴리 장도 무너지고 서로 대체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문제는 이게 중국이 79년인가 개방을 한 다음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국제 글로벌 임밸런스,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수지가 여기 제로가 있잖아요. 제로 아래가 적자고 위가 이제 흑자인데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은 다 적자하고 흑자를 다 모아가지고 이 GDP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아래쪽이 스콜기능의 미국이에요. 미국 적자가 굉장히 지금 신용가가 없는데 그리고 중국이 위에 중국 하는 데 있잖아요. 중국하고 여기 독일,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위에 무슨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국제 수지는 단기적으로는 서로 균형을 맞춰줘야 가장 안정적인데 적자를 보는 나라 계속 적자 보고 흑자 보는 나라 계속 흑자를 보고 특히 이제 중국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흑자를 엄청나게 봐서 그때 1985년이죠. 프라자 합의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그 엔화를 한 두 배 정도 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일본 화폐 가치를 확 올렸죠. 그래서 일본의 수출이 잘 안 되도록 만들었는데 중국이 문제가 돼. 중국이 흑자를 엄청나게 쌓아가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중국에서 위안화 화폐 가치를 일부러 너무 가치를 낮게 해가지고 수출이 잘 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조정을 하려고 해서 안 되니까 트럼프 나와서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상당히 시장이 맡겨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제적으로 이제 이걸 조절해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그 변화 속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했던 때는 냉전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그 IMF 가트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달러를 막 살포하고 원조를 많이 하고 이런 식이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겪으면서 70년대부터는 이제 경제가 이제 선진 경제 안 좋아지고 뭐랄까요?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이 후진국의 수출에 대해서도 약간 규제를 하고 미국 같은 규제를 하고 그런 변화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데 경제 성장을 할 적에 경제학에서 이런 일종의 모형을 할까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GDP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 이 생산 요소, 투입 뭘 집어 넣어야 이제 뭐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보통 물적 자본,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N은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인적 자본,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투입을 한 그런 노동이에요. 그런 투입을 해서 이 GDP를 늘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간단히 생각하면 그럼 하나는 자본하고 노동이 많이 투입이 되면은 Y가 늘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똑같은 자본과 노동을 투입을 하더라도 기술이 더 좋으면 더 많이 생산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좋으면은 똑같은 걸 투입하더라도 더 많이 생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적어놓은 거는 거기에 지금 설명할 여러 가지들 적어놨는데 근데 이제 그런 아까 아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여기 근본 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지금 이거. 지금 K 문적 자본 L을 쓴 거고, 그다음에 기술을 이게 이제 이게 많이 투입이 돼서 되면은 뭐 많이 경제가 성장한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로 설명이 끝나냐가 아니죠. 그럼 왜 어떤 나라는 이게 많이 투입이 되고, 어떤 나라는 이게 잘 투입이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근접 원이라고 하는데 프락시미티라고 근접한 원인이 이제 아까 그 함수식에서 말한 자본 노동 기술, 뭐 물적 자본, 인적 자본 기술을 투입을 많이 하면 이제 늘어난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할 적에 근본 원인은 펀더멘탈한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주로 경제 사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이건 좀 엇갈려요. 어떤 사람은 지리적 요인 또는 기후죠. 기후 지리적 요인이 열대 지방은 잘 안 된다든지 온대 지방이 더 유리하다든지 뭐 이런 거, 섬이 해안선이 많은 나라가 더 유리하다든지 또 하나는 뭐 컬처 문화적이죠. 뭐 어떤 나라는 이런 거죠. 뭐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 뭐 프로테스탄티즘, 뭐 개신교 윤리가 있어서 뭐 이러라든지, 뭐 어떤 나라는 국민성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또는 뭐 계몽주의라든지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거는 아까 말했던 이 제도적인 거죠. 이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체제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세팅이 되어 있느냐, 이게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결국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이냐, 아니면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냐가 가장 큰 차이인데, 지금 이런 것이 훨씬 더 이제 근본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세모글루 이 사람은 그 책에서 아까 말했지만 이 제도는 이 포용적 제도하고 착취적 익스트랙티브 제도로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포용적은 결국은 시장이라든지 경제활동에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대표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이고, 익스트랙티브는 착취적이라고 해서 그런 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신분적으로 이렇게 제한됐다든지, 아니면 공산당 간부들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또 그 성과를 그냥 뭐랄까 자기가 일한 만큼 성과가 이렇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뭐 강탈하러 간다든지 뭐 이런 북한 같으면 뭐 공산당 간부들이 뭐 많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인클루시브 포용적 제도하고 익스펙티브 제도를 나누고 있으면서 결국 이 아세모글루 이 사람 아까 말한 그런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결국 포용적 제도를 갖췄고, 북한은 그걸 갖추지 못하고 익스펙티브한 이 착취적인 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그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들어갔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시장적 체제를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체제로 가지 않고 시장적 체제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 경제 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위에서 사실 뭐 그렇다고 시장경제 체제만 갖춰지면 다 잘 된다 그건 아니고, 그 정부 국가가 어떤 발전 전략을 택해서 적절한 정책을 폈는가, 그리고 그렇더라도 또 하나는 국제관계가 경제 성장하는데 잘 조응을 해서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제관계는 뭐 합의 상위 방위 조약을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하고 방위 조약을 맺었다든지, 그다음에 뭐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베트남 파병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자금 같은 것을 얻고, 근데 더 나가서 아까 말했던 방금 설명했던 냉전 체제라든지 그런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리고 유럽에서 자본을
선진국 자본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그거를 그리고 국내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고 임금 올라가게 한 사람들이 그거를 그 생산 시설을 후진국으로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특히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그 큰 변화들이 있었고 또 여기 또 한 가지 뭐 얘기할 수 있는 중국이 우리 옆에 나라인데 중국이 뭐 문화대혁명하고 뭐 대학 주는 문화대혁명하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 경제부터 중국이 완전히 빠져 있었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빨리 수출을 한다고 막 나섰으면 50년대부터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기회가 안 돌아오고 이게 뭐랄까 잘 어떻게 우연적인 것하고 잘 맞아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여기서 설명하면 미리 좀 뭐 시간도 없으니까 제도는 시장경 시제가 이제 사실 언제 생겼냐면 뭐 개항 조선국도 시장이 있었고 특히 개항을 거쳐서 식민지 시대 7세 들어오면서 시장 경제가 점점 이제 발달하는데 그 제도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게 그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민법이죠. 근대 민법하고 상법이라든지 이런 법 제도가 들어와서 이 계약의 어떤 자유라든가 영업의 자유 그리고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했을 적에 그 개인들이 독립해서 경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민법, 상법들. 이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걸 그냥 썼습니다. 나중에 60년대 새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체를 했지만 그냥 그대로 이어져서 거의 다. 근데 북한은 다 없앴어요. 일제시대 법을 완전히 다 폐기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상당히 자의적으로 뭐 인민위원회라든지 공산 노동당이라든지 당이라든지 국가가 판단해가지고 그냥 법을 제단을 한 거죠. 그러다가 사회주의 법을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런 변화들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일본 재산을 국유화를 하지 않고 다 팔았어요. 요새 말하면 민영화를 한 거죠. 민간에 팔았고 농지경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땅을 주고 그 소유권을 농민들한테 그것을 그 농민의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상속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완전한 재산권을 농민한테 부여한 거죠. 시장 경제가 뭐냐 하면은 결국 시장에서 물건을 교환하는 것인데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내 앞에 소유권, 재산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고 다른 사람 내 것을 하는 이게 그 소유권이 명확하게 그 나라에서 법이나 이런 것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시장 경제가 성립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고 있고 자본은 이제 일본 재산 일제시대 때 일본이 추정했던 것들 그다음에 원조가 많이 들어오고 외자라든지 뭐 국내 저축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노동이라고 하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여기 인구 보너스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인구 보너스라고 하는 여기 그 나라가 인구가 변하잖아요. 인구 구조가 변하는데 그냥 자기가 인구 구조가 변하는데 어느 시기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15살부터 64세까지 일을 한참 하는 나이에 있는데 부양 인구는 이제 14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이죠. 부양 인구가 여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여기가 줄어든 시기가 있어요. 아주 그 옛날에는 어린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양비가 높습니다. 근데 애를 적게 낳으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점점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구성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있을 시간이 이때 그 낮은 부양 비율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역사에서 일정 시점에 요게 되는 때가 있어요. 낮아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해서 언제까지 하여튼 1990년대, 2000년대 좀 들어왔어도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게 부양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 보너스라고
학자들이 이모프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덤으로 중국도 경제 성장을 아주 많이 할 때는 이게 많은 나라고. 근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이게 비용이 오래 들어가죠. 인구가 많아지는 게 이제 비용이 늘어났는데 그런 시기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교육에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 때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특히 초등교육. 초등교육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하고 막 이러면서 또 외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학습뿐만 아니라 러닝 바이 듀잉,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물건 만들면서 배우고, 또 우리나라 일본이라든지 미국하고 특히 일본하고 이제 일본에서 뭐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립해가지고 팔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배우고, 그다음에 외국 기술을 이제 뭐 로얄티 주고 이렇게 하면서 배워 나가는데, 이게 잘 성장하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보면은 결국 성장은 우리나라가 사우스 코리아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 타이완은 더 이제 우리나라보다 잘 나가고 있고, 타이완이나 우리나라는 일본에 잘 알듯이 식민지였던 나라거든요. 근데 일본을 추월한 것이죠. 경제 규모 전체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되지만 1인당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더 많아졌고 타이완이 더 지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경이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나라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문제,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인데, 이걸 좀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해방과 건국, 결국은 45년부터 1950년대까지, 또는 뭐 짧게 하면 한국전쟁 때까지는 이승만 정부도 최근에는 박정희 정부 시대에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1950년대에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다. 아까 설명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때 체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해방하고 요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여기 간절과 연속이라고 있는데 뭐 제도적 연속 아까 설명했죠. 이건 일제세부터 쭉 이어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물적인 연속성이 있죠. 뭐 인프라, 뭐 철도라든지 뭐 항만, 도로 이런 것들, 농지, 공장, 건물 같은 것이 물론 뭐 일부는 유실되지만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일제 때 살았던 뭐 공무원들, 관공민들, 기업가들, 노동자, 농민들 이렇게 이런 이어지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굉장히 크게 단절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 중에 단절해서 하나는 남북한 분단이 됐고, 또 하나는 일본과의 단절이죠. 하나는 일본 제국 경제권에서 이제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는 남북한이 단절되는 것. 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제가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고, 또 하나는 제도적 단절성이라고 있는데, 여기 뭐 일본제도가 해체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일본과 해체되면서 국민 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1세대 때는 우리나라가 전혀 우회를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일본 제국부에서 한 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런 나라가 생기면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이제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일본이 아니라 미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규모의 재산권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재산이 우리나라 재산이 되고, 또 북한의 재산이 되고, 농지들이 개혁을 이루면서 지주의 그 토지 그 재산이 소장농들한테 대거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뭐 이런 일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엄청난 그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고, 마치 그 소련이라든지 동북권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하면서 엄청난 국영 기업이라든지 국가 소유 재산들이 분배되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시장경제로 체제로 하는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이 시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나영 교수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목표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대한제국 때가 있다가 일본에 합병이 된 다음에 시장제가 발달하고 일본 또는 일본 제국 안에서 지역 통합이, 경제적인 통합이 되고 있다가 중일전쟁 31년에 만주사변이라고 37년 중일전쟁을 하면서 이 전시 통제경제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된 다음에 이제 북한과 남한이 나눠졌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북한은 완전히 일제시대부터 단절이 돼가지고 법적인 단절이 된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통제경제 체제로부터는 단절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이걸 다 해제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식량이라는 물자가 모자라니까 통제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전 시기에 여러 경제 통제법 같은 걸 폐지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이때의 이런 여기 보면 뭐 입법 등의 법적 연속성이, 시장경제가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걸 연속적으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북한은 이거를 그냥 다 폐기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유산이잖아요. 유산이고 축적된 건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그래도 축적되어 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어져 계승됐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걸 의도적으로 다 이제 해체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돼왔던 그 시장경제를 뒷받침한 제도라든지 뭐 경영 노하우라든지 뭐 기업가도 있고 다 있는데, 법도 다 근대법 같은 거 다 폐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래서 얼마나 이제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40년하고 48년을 이제 비교한 거였어요. 40년하고. 식품 40년, 41년, 섬유 40년, 48년, 화학, 농업, 인쇄, 이게 해서 이게 이제 몇 %까지 떨어졌냐고요. 각 분야에 뭐 엄청나게 위축됐어요. 일본 뭐 굉장히 가동시킬 수 없고 물자도 안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걸 재건해 나가야 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북한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전기 같은 것도 단전을 시키고, 북한의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북한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쓰지 못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 남조선 광공업 생산이라고 이렇게 일제시대 때 이렇게 성장하다가 전시체제 그러면 이제 위축되다가 이게 뚝 떨어진다니까요. 40년에. 그러다가 이 전쟁기에 좀 회복하다가 전쟁 막 겪고 나서 50, 60년대, 그러니까 60년대까지 이승만 정부 때까지 상당한 그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제시대 때 수준을 넘었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어쨌든 50년대 후반에는
또 우리가 이승만 정부 시대를 굉장히 그 과거에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단절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된 면도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연속된 면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체제 선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뭐가 있냐면 하나는 막대한 일본인 재산이에요. 이건 이제 일본인 그 정복권도 있고 그 일본인 민간인권도 있는데 이게 그 미군이 이제 그 조사한 거 있어요. 일본인 재산이 그 여기 남한하고 북한에 얼마나 일본인 재산이 지금 있는가 실제 여기 보면 정부도 있고 여기 지금 녹색이 되는 정부고 파란색이 되는 민간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개인 재산인데 이 가장 많은 게 기업 재산이죠. 기업이 투자 일본인 기업들이 재산이 많고 일본 총독부 갖고 있던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한이 훨씬 많았네. 북한이 여기 북한이 더 많죠. 북한이 더 많고 북한이 더 많네. 그다음에 여기 정부가 19%고 기업이 10%고 개인이 14%.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나라나 북한도 마찬가지고 어떤 체제를 경제 체제를 만들 것인가 할 때 관건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 일본의 재산을 우리는 이걸 당연히 이게 일본께 우리나라 해방되면 이게 우리나라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제법상으로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제네바 협약에서는 전쟁했을 적에 정부 재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인 재산을 뺏어갈 수 없게 됐어요. 사적인 재산을 건들지 말도록 돼 있는데 미국은 이거를 적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재산을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큰 단절시키기 위해 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 재산을 일본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방침을 정한 것이에요. 적산이라고 저게 애니미 프로퍼티에다가 나중에 45년 말에 법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귀속 재산이다. 베스티드 프로퍼티라고 해서 미군이 접수한 재산이라고 해서 그거를 일본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결국은 48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이 재산들을 고스란히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이관했어요. 그랬는데 일본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 그때 이제 확실히 이제 그 일본과 전후 관계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랄까 조약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미군정이 있었던 거죠. 일본의 메나드 정부가 일본에 군정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하지 중령인가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정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군이 정부를 유지해가지고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 했던 말이 하는데 사실은 형식상은 미군 태평양 전쟁 사령부가 일본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 한 부대가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51년에 이제 우리나라 48년에 이걸 그만두고 우리나라한테 다 이관했고 일본은 51년에 미군정을 그만두고 일본 정부가 회복시켜 놨는데 그럴 적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말하지 말라고 딱 넋을 나갔어요. 그거 가지고 다들 불러달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일본은 여기 총독부 좋다. 총독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기업도 있고 토지도 있고 많으니까 재산들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이 이걸 찾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실제로. 네. 미국도 사실 특집하게 있었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50년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이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아 했다가 나중에 1965년에 한국교 정상화 했을 적에 그때 이제 더 이상 이거 얘기 안 한다라고 서로 간에 일본은 이걸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청구권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뭐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돈 받지 못했던 거 뭐 여러 가지 요새 말하는 뭐 강제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이승만 정부가 뻥 튀기를 해가지고 일본에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재산이니까 조금만 가지고 이게 상계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해서 일본한테 우리에게 충분권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를 뭐 식민 지배했던 거 여러 가지 얘기해서 일본이 이만큼 달라고 하고 일본은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이거 돌려받아야 된다고 했다가 1965년에 서로 이거 이제 더 이상 서로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딱 이제 했던 게 1965년에 그 한국 정상화 때 청구권 협약이랄까 뭐랄까 이따 볼 텐데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이거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유무상 원조를 합쳐서 대통령 8억 달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주면서 이걸 없앤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가 큰 문제로 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는 농지개혁. 농지개혁이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는 일본인 농지도 물론 있죠. 여기 속해 있는 일본 농지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주가 갖고 있었던 땅을 분배하는 문제.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 아드세 문제잖아요. 일본인 농지는 뭐 그냥 귀속재산 처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분배한다 하더라도 일제시대 때 지주들 갖고 있는 땅을 소장 농민들한테 분배해서 이 지주제를 이제 철폐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농지개혁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거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우리나라는 유상물수 정부에서 돈을 주고 보상을 하고 지주한테 땅을 사서 농민한테도 줄 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보상을 돈을 더 내도록 해가지고 지주도 땅 팔고 돈을 좀 받고 땅을 분배받는 농민도 그 자기 값을 정부한테 내고 이렇게 해서 분배하는 방식을 했죠. 근데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몰수를 해서 농민한테 공짜로 줬어요. 이건 이제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관련 법령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유지했다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재헌헌법이 사실은 이 당시 시대 사조를 반영해서 개입주의죠. 국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또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적인 이런 조항들이 대거 들어있었어요. 중요한 산업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가 국유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를 54년에 제2차 개혁을 하면서 이 경제 관련 조항들을 시장 경제에 맞도록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시스템을 이때 공산주의 체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 경제 체제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고 결국은 마켓 어떻게 이 자원 분배 경제 활동에 이제 그 사회가 유지됐는데 그 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생산해서 뭘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가 그걸 생산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회 경제 체제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시장 마켓 시스템 마켓에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맨드를 명령 체계라고 해서 계획에 따라서
정부의 계획 당국, 정부가 권력적으로 이 중요한 이게 여기 말하는 게 어느 사회,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느 사회든지 다 이게 여기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우리나라는 마켓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중에서 좀 얘기를 보면 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이죠. 그래서 북한 46년에 얘네들 토지개혁을 하는데 토지개혁 46년에 했어요.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게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그리고 당시에는 이 지주제를 뭔가 이거를 그 농지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돼 있었고 우리나라 재헌헌법 48년에 재헌헌법에 헌법에 농지개혁을 한다고 넣어놨어요. 이건 다 당시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은 어떤 보상을 할 것이냐는 차이가 있지만 남북한 모두 지주제 갖고는 안 된다. 이거 그냥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사서 지주한테는 지가 증권이라고 했는데 증권을 주고 그다음에 농민들한테는 생산량의 이게 나중에 이제 150%로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150%를 5년간 분할로 납부를 하고 지주한테도 150%에 해당되는 것을 증권으로 줘서 두 가지가 똑같게.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저걸 차이를 내면은 원래는 농민들이 조금 내고 정부가 더 많이 주고 사오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정부 재정 갖고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150% 맞췄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5조에 분부하는 농지는 분부하는 농가 대소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북한에 이런 게 없어요. 북한은 결국은 그 땅이 돈을 안 주고 이게 이제 뭐 농지 분배 예정 공시서라고 하는데 분배하고 이게 6.25 직전에 뭐 4월부터 6월 사이인가 6.25 사변 터지기 직전에 농민들한테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북한이 빨리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해버리면은 농민 자기를 이제 빨리 내려가면 가서 우리가 농지개혁 해준다. 공산당 무상국에서 농민들 다 해준다고 했으면은 농민들이 공산당 북한에 굉장히 지지하고 중국 공산당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미리 어쨌든 농지개혁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 땅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의 땅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설득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미리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직전에 다행이 됐고 그래서 농지개혁 이후에 이 소작지 부분은 45년 말부터 51년 사이에 여기 소작지 비율이에요. 소작지 비율. 그러니까 65%가 소작지였다가 떨어져서 80%. 결국은 지주제가 해체된 거죠. 여기는 이제 뭐 땅을 조금씩 갖고 있고 여기 3정보 이상은 이제 다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작을 하지 못하겠지만 땅이 있지만 노동력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작을 합해서 거의 소작지가 없어져서 자장님이 다 땅을 갖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말한 그런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또는 농민들이 어쨌든 자기 땅을 갖게 돼서 자리부지를 가지고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주들이 힘이 엄청 약해진 거예요. 지주들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지주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그 식민지였지만 총독부의 일종의 파트너가 되고 굉장히 그 사회의 유력자로서 지주들이 행세를 하고 또 옛날 양반 가문이라는 이름과 연결해서 사회적인 그런 어떤 권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주의 힘이 이제 말하자면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6.25 사변을 거치면서 더 이제 그 약화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주 신경 안 쓰고 공업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기업가들하고 이 지주들하고는 이해관계가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은 자기 농산품을 수입을 싸게 수입하고 싶어하고 자기 농업을 잘 발전시켜가지고 뭐 외국에 수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경제 정책을 농업 위주로 해 나가기를 바라죠. 지주들은.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있고 뭐 말 나오는 게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경제학자 연구한 거 보면은 이 지주들은 교육 투자를 안 하고 싶어 한대요. 그 사회에. 자기 비용으로. 왜냐하면 교육 투자가 지주 경제를 유지하는 데는, 토작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무슨 학력이 필요 없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오히려 공부를 안 할수록 더 좋지, 어쩌면은. 그래서 실제로 지주제가 많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학교도 잘 안 세워지고, 투자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철폐되고 나서 이승만 정부 때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지주들이 반발 안 했을까? 지주들이 반 이승만으로 이렇게 한민당들이 상당히 저항을 하고 뭐 좀 했지만 인천이 이제 안 그랬다면 체제가 지금 북한이 지금 사회주의 해가지고 거기서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막 대거 남하해가지고 지주들 가족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 하고 그냥 버틴다? 그럼 혁명이 나가서 정말 아무것도 못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체제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주들도. 이게 남한도 이게 잠깐 다 넘어가는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미군 정도 농지개혁을 바랬어요. 미국도. 그래서 45년 그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미군정이 먼저 일본인 농지개혁을 합니다. 우리 그 농지개혁을 해요. 그래서 동봉이가 되도록 미리 미군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이거 농지개혁 그냥 안 하고는 도대체 이거 시스템이 유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귀속재산이에요. 아까 말했던 게 당시에 전체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차지하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계산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당시 통념이 당시 재산, 모든 재산의 80%가 귀속재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80%까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80%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모든 북한도 우리나라도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하여튼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머리가 크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거를 귀속재산법을 만들어서 뭐 제한을 많이 달아놨어요. 뭐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고 해요. 매각하는 거니까. 근데 북한은 이거를 모조리 다 국유화를 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기초 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거를 민간에 팔아서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헐값에 팔아서 그런 매파 자본가들 생겨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본가의 발전에 공간이 됐고 요 얘기를 좀 미리 할까. 그래서 이게 이제 50년대에 주요 대기업 89개를 조사를 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89개의 큰 회사 당시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를 센 거예요. 숫자를. 불화된 귀속기업체가 36개, 40%. 그 다음에 국유화된 게 있었어요. 4개가 있고.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이 적은 8개. 8.15 이후에 신발된 게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이제 관계가 많이 단절되니까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외국 서울 돈도 없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 중소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큰 회사들은 이 회사들 굉장히 큰 규모가 큰 회사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50년대에 주요 뭐 삼성부터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창립한 게 연구원이 있는데 주로 여기 보면 기속재산을 되게 안 받는 게 뭐 세 가지가 있지만 다 기속재산을 받고 근데 원조 물자를 배송 받아가지고 원조 물자 받아서 이제 이 공장을 돌리고 물건 만들고 이렇게 했고 이거는 뭐 재벌 창업주 요새 창업주들이 해방 전후에 뭐 했는가? 동국제가 가만히 제조. 동국제가 가만히 제조. 유분정 유럽에 석산 불화받고는 뭐 성경 SK는 성경식물이 일본 회사예요. 일본인가? 일본에 기계 부품을 하다가 뭐 불화받고 뭐 재밌다 너. 여기 이 소화기 소화 기름의 기잖아요. 기린 맥주. 일본의 기린 맥주. 광주, 그게 두산이 된 거야? 광주역에 광주 여기 그 금호가 광주 여기구나. 네. 미국산 뭐 기아 자동차 부품 뭐 이렇게 굉장히 여기 혜태는 아마 영광제가 일본인 과자 만들 때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모를 하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잘못 3차 개헌이라고 했는데 원래 2차에 54년 12월 29일 2차 개헌 개정을 했는데 이게 재헌헌법이에요. 재헌헌법.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뭐 중요한 자연자의 자유를 국유화한다. 중요한 공공성을 기본 국영이나 공영을 하고 대무용 국가가 통제한다. 국방당이나 국민 경제상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하거나 경영을 통제할 수 있게 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4년에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자연자원과 자연자원 범위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뭐 개발 비용을 특화할 수 있다. 약화시켰네요.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법률 정하는 거는 제외하고는 관리할 수 국유를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통제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렇게 그 자유와 창의 존중하는 식으로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렇게 당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 거는 헌법상 바꾼 거는 이게 이렇게 된 것보다도 이미 그 전에 농지개혁도 하고 귀속재산도 불화를 하고 했던 것을 뭐랄까 추인해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헌법을 갖춰서 이제 법적인 형식을 갖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체제를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로 기업 활동은 민간 기업이 위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바꾼 거죠. 바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이게 이제 45년부터 60년까지의 각 학교의 학교 숫자하고 학생 숫자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물론 뭐 우리나라 취업률이 한 45% 일제 말에 초등학교는 45%가 됐는데 여전히 모자랐고 그런데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학교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이승만 정부는 49년에 국민학교 의무교육제를 실시합니다. 물론 우리 때까지도 의무교육제라서 돈을 한 푼도 안 낸 게 아니라 육성개입이 됐죠. 이거는 국가가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학교의 학부형 회에서 육성회라 학교의 회에서 자발적으로 내서 보조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의무교육이야, 의무교육은. 옛날 육성개입이야 도장 찍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의무교육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52년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의무교육인데 뭐 전쟁통에 어쨌든 엄청 모아서 학교를 교육을 했고 이 54년 최초의 문과대학이 인하대학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와이를 따서 이스라엘 그게 있나요? 인하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54년으로 그러니까 이스만 정부도 이 교육하고 공업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는데 워낙 사정이 이제 어려우니까 또 미국은 원조를 주면서도 가장 좋아점을 뒀던 것은 경제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재를 많이 주고 물가를 낮추고 그래서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물가 폭등이 돼서 엄청나게 물가가 경제 불안정했으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잘 돈을 못 썼는데 그럼에도 하여튼 있는 거 없는 돈 끌어가지고 공장도 여기 보면 뒤에 있나? 원조를 이렇게 많이 당시 원조를 엄청나게 받아서 수입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원조로 들어온 것이고 아니다 총 수입의 원조 비중이 80%가 거의 원조로 다 필요한 물자를 다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고 정부 세입 중에 대충자금 비중이 절반 이상이고 대충자는 뭐냐면 원조 물자를 다 사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일부 있지만 원조 물자 받으면 기업한테 팔려 되게 원조 이렇게 팔면 기업이 돈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거 스스로 수입을 잡은 게 대충 자금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원조 물자로 계속 파는 거죠. 팔아서 벌어들이는 것을 가지고 정부 예산의 절반을 썼어요. 미국에 살렸네 미국이. 그러니까 만약에 없으면 공파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내핍을 아직 안 되는 거죠. 축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진 나옵니까? 밀가루. 미국 국민이지만 밀로 재배인데 이건 뭐냐? 밀가루를 밀을 원조를 줬는데 이거를 밀가루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만들었다. 밀도 있고 밀도 밀딩 코리아네. 그래갖고 빵만 나눠주는 거 같은 당시에 얻어 먹었어요. 초등학교 많이. 그리고 여기 김용삼 씨가 쓴 글에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정부가 하여튼 철강 만드는 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꿈이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거 미국에서 그거 아직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만드는 게 이제 54년인가? 여기 대한중공업공사가 용광로하고 가공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포항제철을 73년인가 준공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갑자기 포항제철을 물론 일본 기술하고 많이 해서 이제 외자 도입을 했지만 국내적으로도 이 철강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이거를 만들다가 또 한번 실패도 많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나 하다가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90년대 이후에 공업화를 했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경제발 계획을 90년대에 경제발 계획을 하는데 그 이전에 보면 보세요. 네이산 미국 용역을 준 거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개발 하는 거. 다스카 이런 사람 이름 가서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여러 차례 경제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그것을 구체화되지 않고 이랬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이렇게 했지만 경제개발 계획을 수차례 걸쳐서 입안을 해서 하고 장면 정부 때까지도 이렇게 해 나가죠. 여기 부흥부 여기 장면 정부 때 했던 것인데 이게 다 실행에 제대로 옮겨지는 않지만 이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이런 걸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밀어붙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서 50년, 45년부터 50년
때까지 이승만 정부 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미국이 그걸 또 그렇게 하도록 굉장히 또 유도 내지는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고 그다음에 아까 봤지만 60년대에 이제 공업화를 하게 되는데 기반이 아주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못 사게 되는 거를 어떤 회복을 시켜가지고 원조를 바꾸면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경제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달라진 거는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그 박정희 정부 들어와서 64년부터 수출지향 공업화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립 경제를 한다고 했고 그 수입 대체 공업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경제 공업화 전략은 수입 대체 공업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수출할 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뭐 필요한 것을 이제 말하는 면직물 같은 거라든지 수입하는 것들 면직물이라든지 뭐 아까 말한 밀가루 같은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300산업이라고 이승만 정부도 유명한 게 있죠. 300 설탕, 밀가루, 그다음에 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방금 다 수입을 해야 될 건데 이거를 국내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지당 같은 거 있잖아요. 국내에 항상 그래서 그 원료를 가져다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국산화를 하는 것을 수입 안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공업화를 주로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국내에서 만들자. 그랬다가 60년대 이후에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 팔아서 필요한 것을 사오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그 5.16 일어난 다음에 그 5.16 뭐랄까요? 뭐 혁명 세력이랄까 주체 세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당시에 모든 그 세계 전체적으로 수입 대체 공업화를 통해 가지고 국산화를 하고 자립 경제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좀 경제 관계를 좀 정상적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특히 중화학 공업화를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필요한 이 공업화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서 공업화를 하고 필요한 원료도 국내 뭐 농업 부분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거기서 가지고 이렇게 뭔가 균형적으로 균형 발전 전략이랄까요? 그리고 내포적 발전 전략이랄까요? 이런 것을 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5.16 박정희 뭐랄까요? 혁명 세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 당시에 뭐 터키의 뭐 케말 파산가고 뭐 나세르 뭐 이런 당시 제3세계 인도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 그렇게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62년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하는데 국내 자본을 가지고 공업화 계획을 엄청나게 성장을 높여가지고 했는데 자본이 모자라는 거죠. 외화박스 필요한 자원을 사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64년에 수정계획을 하면서 이게 바꾸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당시 수출이 의외로 상치 않았던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합판, 방석, 뭐 봉제, 가발 이런 것들 이런 게 엄청나게 막 몇백만 달러, 몇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막 수출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이 군인들이잖아요. 하여튼 뭐 저렇게 가자듯이 하고 방향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당시에 기업인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해요. 수출해야 된다 필요한 거. 그래서 이 바꿨어요. 그다음부터는 이걸로 일로 매진하는 거죠. 수출을 해서 물건을
팔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출해서 파는 것이 뭐 그 섬유 신발,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경업 제품을 주로 많이 수출하다가 70년대부터 중화공업으로 완전히 뭐 철강, 화학, 뭐 자동차, 뭐 이런 것, 조선 이런 것으로 급하게 전환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업반 초기에는 수입 대체 공업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거를 스타일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속 가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공업반을 빨리 바꿨고 그것도 단기간에 얼마 안 있어서 중화공업반으로 공업반 전략을 바꿔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국내에 있는 자본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중화공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국가의 벤처 산업으로 잠깐 이거 안 되면 망했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자원 끌어모았는데 다행히 잘 아다리 맞아가지고 80년대에 이때 했던 것이 주요한 수출 공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마자는 성과가 잘 안 났어요. 이때 70년대 말에는 막 너무 과잉하다고 하고 뭐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이라든지 경제 KDR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이게 너무 빨리 안 된다.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밀고 나간 거죠. 유신 체제를 만들고 하면서 경제기업 말 안 들으니까 비서실에다가 오원철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상공부 이런 사람들 끌어들여서 공파를 했죠. 그런데 그 유신 체제도 만들고 있다가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를 결실을 못 받고 80년대 이후에 전두환 시절에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때 그 국제 환경이 좋아졌어요. 뭐 3조 후황이라 가지고 이때는 70년대는 오일 쇼크 일어나고 뭐 중동 정쟁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다가 80년에 다시 이제 3조 후황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때 산업이 대거 수출을 엄청 해서 뭐 10몇 %, 50% 이상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고 이제 살고 있어요. 이때 공부를 안 했으면, 중앙공부 안 했으면은 70년대 후반에 중국이 개방하면서 80년대 엄청나게 수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경공 제품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망한 거예요. 경공으로 돼 있었으면 우리나라 80년대 전혀 중국하고 경쟁 상대가 안 됐는데 이때 중화공부에 투자를 해놔서 80년대 중국이 막 이제 개혁 개방해서 나올 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수출했죠. 중국까지 수출한 것들 뭐 기계라든지 이런 거 엄청나게 이렇게 수출하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자동차 만들고 뭐 중화공업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 넘어가는 성장을 합니다. 시장을 하고 뭐 가까이 지금까지 보면 학자들이 뭘 가지고 설명하냐 해가지고 하나는 이 거센크론이라는 사람이 후발성의 이익 무슨 후발성의 어드밴티지 오브 백워드디스라고 해서 후발국이 선발국보다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선발국보다 특히 영국이죠. 선발국보다 후발국은 다른 방식으로 더 빠르게 공업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은 전부 기업이 다 했어요. 기업 다. 기업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다 했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린데 독일이나 러시아에 가면은 이제 은행이 산업 금융을 합니다. 장기 고정자금을 투자하고 안 되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결국 뭐냐 하면 필요한 모든 자원과 제도와 기술 같은 것을 자기 나라에서 다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 이미 앞서 나간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자본도 빌릴 수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미 경험했던 여러 제도들 같은 거 뭐 카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도 그냥 데려와서 쓸 수도 있고, 뭐 기술 같은 거 다 그렇게 하니 후반부는 자기가 스스로 처음부터 안 해도 되니까 잘만 하면 더 빨리 성장한다는 거예요. 더 빨리. 그리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규모 이미 국제시장에서 이미 다른 나라가 나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처음부터 엄청난 규모로 높은 기술 수준으로 공업화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게 이 거센크론 하버드 교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딱 여기 들어가는 나라. 거센크론은 러시아가 얘기 안 했지만 일본도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싱가포르도 그렇고 타이완도 다 그렇게 했는데 좀 유형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산업적으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민간에다가 자금을 어떻게 지원하냐를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재벌을 육성했어요. 대기업들은. 그리고 저희 주변에 나왔던 것은 그 바람에 중소기업은 좀 소외가 되고 다국적 기업도 우리나라에 잘 못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외국 다국적 기업은 별로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 현대, 삼성, 우리나라 기업이 컸죠. 타이완은 다국적 기업을 많이 싱가포르 다국적 기업도 많이 여기 얘네들은 외국 기업과 하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발전시킨 나라고 타이완은 이 다국적 기업의 하청 기업으로 공업화를 했어요. 그 수직 관계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초기에 그런 게 형성되려고 했는데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러면 일본 다시 중속된다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세트로 독자적인 산업 유형을 만들어서 일본하고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계열화에 우리나라는 잘 안 들어갔어요. 스텝도 안 받고 여기 보면은 외국 직접 투자가 이게 외국인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회사 세우는 거잖아요. 이걸 필요한 자원 여기는 별로 안 받고 돈을 빌려서 이렇게 오면은 경영권이 얘들이 갔는데 이렇게 오면은 돈 빌린 사람이 가죠. 돈을 빌린 사람이 경영권을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를 키워서 기업 경제 발전을 했고 그래서 후발성 이익을 굉장히 잘 활용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공업화 전략이 수출 주도 공업화들 이쪽 멕시코 브라질 이쪽에는 수입 대체 공업화를 주로 갖고 카피장 못하고 우리나라는 수출 공업화로 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2차 수출 초기에 중화공업화 사실은 수입 대체 공업화 성격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우리나라 뭐 조선이라든지 청양도 처음부터 수출하는 목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업화를 해서 이게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학자들이 항상 싸워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잘해서 공업화를 할 거냐 아니면 그것보다는 시장 개방에서 관세율을 뒤집어 놓으면서 관세 자유화, 수입 자유화인데 관세율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관세율이. 이게 60년대 이승만 정부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고관세였어요. 고관세였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서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시작해가지고 수입 자유화가 굉장히 진전돼요. 그래서 환율도 이승만 정부 때는 우리나라 원화를 굉장히 강세로 만들었다가 박정희 정부 때는 우리나라 환율을 시장에 시장 환율에다가 맡긴다. 그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환율을 시장 환율에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 한쪽에서는 정부의 발전 개발국가의 전략, 공업화 전략이 중요했다. 중화공업화 전략이 중요했다.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쪽이 한편에 있고, 한편에는 시장이 개방해서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게 두 가지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서 IMF라든지 월드뱅크 같은 데서 보고 저는 말씀하지만 역시 시장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고, 수정주의자들이 오히려 국가가 더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둘 다 중요하다. 시장 제도 만들고 시장을 잘 이용하면서도 정부가 이 역할을 잘해야지.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자원을 어떻게 특히 후진국이기 때문에 시장이 맡겨나가 주다 공부 안 한다고 중앙공업은. 중앙공업은 왜 안 되냐면 위험이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안 하니까 정부가 그걸 다 위험을 또 안고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조선 산업 하도록 막 해가지고 밀어 넣어가지고 해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 그걸 사회주의처럼 국가가 개발하는 줄 알고 기업에 맡기는 것이고, 그게 이제 중요했고, 80년대에 들어와서 바둑사 같은 거 80년대에 하는데,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 사실은 정부가 별로 관여 안 했다고. 삼성에서 알아서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어쨌든 통솔을 많이 하지만 민간 기업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해서 경제를 운영했다. 라고 적절한 시기에 80년 이후는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그 정부 규제를 많이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물가 안정화한다면서 그 박정희 정부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하게 경제 성장을 한다면 중앙공업을 한다면 이게 소비자 산업과 투자 산업이 투자를 자본자라고 하는데 그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산업하고 소비자 경공인데 이 비율을 계산한 건데 지금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수준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중앙공업이 발전하니까 이게 막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뭐 수십 년 내지 뭐 100년 이상씩 걸리는 기간에 내려오는데 우리나라는 10년 안에 막 이렇게 떨어지는 어마어마하게 수직 낙하하는 정도니까 이거를 그냥 시장에 맡겨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사실 근데 이거를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북한도 하고 싶어 했어요. 네.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면 수입에서 공부까지 정해서 시간이 가서 경공업이 발전한 다음에 그래도 단계단계 밟아가지고 중앙공업화를 했고 그것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럼 수출하는 게 뭐가 진짜 다르냐면은 해외 시장의 가격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해외 수에 맞게 맞춰서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만들죠. 근데 사회주의나 이런 데는 시장을 보호해가지고 그냥 자기네가 쓰겠다 만드니까 그냥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장을.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해외에 팔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안 팔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기를 좀 국내 수요가 있을 때 중앙공업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수출 산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드니까 그 있잖아요. 대량 생산이 2.1이라고 하잖아요.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처음부터 크게 포항제철도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해외 시장들은 막 다 엄청 다 팔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었죠. 대규모로 만들기 때문에 단가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해외 경쟁력이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이라든지 뭐 중국 내지는 그3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우리나라가 달라진 것이고 이게 성장의 요인이고 아까 그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이 올랐으니 우리나라 사람의 임금이 올라가고 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다 사실은 여기 보면 실업이 엄청나게 줄죠. 그 공업화가 되니까 농촌에서 다 빠져나가고 실업률이 엄청나게 이 시간이 줄고 당연히 이런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지니계수라는 불평등 지수예요. 높으면은 불평등이 심한 거고 낮으면 불평등이 이제 낮아지는 건데 이 경제개발 계획서도 70년대 이후부터는 이 불평등과 계속 떨어지잖아요. 농가는 뒤에 좀 올라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불평등도가 떨어진다. 소득 불평등이 떨어져서 소득 불평등이 개선이 되고 실업 문제도 해소가 되고 임금도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책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계속 노동자들의 상태가 열악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했는데 그래서 그 70년대 이제 전태일 씨가 부신 자살을 하면 이게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유석춘 씨가 쓴 책을 경제 최근에 나온 책이 수정을 했는데 그럼 전태일 씨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 일을 했는가를 이제 조사를 해서 임금과 이 사람의 그 공장에서의 지위를 조사를 한 것이에요. 보면은 시장으로 들어가 시장으로 들어가서 단기간에 재단사가 됐어요. 재단사는 이 공장에서 최고 위라고 그러죠. 재단사 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똑똑하긴 했고 뭐 성실했든지 해서 재단사를 했고 이게 1,500원 이게 월급 월 1,500원 시작해서 23,000까지 됐어요. 왜? 단기간에 굉장히 임금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 1인당 GDP 수준보다 높고 평화시장 노동자들보다 전태일 씨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빈신을 했어? 뭐 다른 이유가 있을게요. 그러니까 뭐 다시 노동 현장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열악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진자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시기가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였고 노동자들도 그냥 미숙련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올라가면 숙련을 노동자로 점점 성장하면서 그 처지가 나아지고 임금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한초 종속이론이라는 당시에 뭐 대학 갈 때 배웠던 이런 여러 책 비판적인 쪽에서는 이 경제개발 계획기가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시기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빠른 게 경쟁을 하고 실업이 다 없어지고 실제로 1975년 무렵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시기예요.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옛날에는 농촌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있잖아요. 그 과잉 노동력이 있는데 이 공업화 초기에는 이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가지 않아요. 워낙 과잉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다가 인구가 이제 도시화가 되고 공장이 많이 공업화되면 임금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열악한 거라든지 뭐 그런 노동법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노동법에 나와 있는 걸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해서 굳이 자살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노동법은 너무 선진적으로 미리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 이후에 모든 게 세팅됐어요. 그냥 이승만 때 좋은 건 다 모든 걸 다 법이나 이런 걸로 직접 선거 모든 사람한테 남녀 다 선거권을 다 줬잖아요. 이거는 유럽에도 뭐 스위스는 뭐 몇 년도 됐고 90년 정도 문제 와서 여자들한테 그걸 줬더라고요. 70년. 완전 우리나라는 처음에 그냥 선진 제도를 달고 왔는데 노동법도 실제로 처음부터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사회가 그걸 다 수긍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보는 계획이 때문에 유신이라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당히 그래서 뭐 더 이상 하려고 그래서 근데 그거 하긴 안 됐지만 분신한 게 아니고 아니요, 그런데요. 밀어놓다 말이.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건 뭐 하긴 안 됐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얘들 그거 못하겠어. 뭐는 못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걔네가 뭐는 못해요. 전두환 정부 그래서 70년 80년 나와서 이제 전두환 정부 시대 들어가면은 보다시피 물가 상승이 있는데 10% 20% 줄어서 하다가
3%까지 27.8%까지. 그래서 네. 어마어마한 기축 정책을 한 거예요. 그 정부에 대한 동결. 공급 공개. 다 동결이고 잘했어요. 이거 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7년 내내 김재석 아웅산 거기서 돌아가신 분? 누구지? 서석준, 아니 김재희, 김재희. 그 경제비서관한테 맡긴 그 네. 사람이 정통 시장경제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까 말했듯이 그 박정희 정부의 오건철 씨나 이런 쪽에는 그 공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경제보다도 정부가 기획을 해가지고 중화공업 단지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엄청 자금이 많이 모자라니까 화폐가 많이 발행돼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근데 그러다 이때 와서 완전히 긴축정책을 하는 물가를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인플레를 많이 구성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전두환 정부 시절에 물가를 잡고 또 아까 말했던 중화공업화가 이때 와서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성장을 하고 물가 잡은 거니까 물가 앞에 앞시키는 중에 엄청난 물가가 높아졌다고 확 닦았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다가 전두환 정부 끝나면 다시 올라요. 어떻게? 다시 오릅니다. 민주화되면서 올라요. 거기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래서 전두환 정부 시절에 물가도 잡혔고 경제성장도 굉장히 높았고 사실 경제적으로는 뭐 괜찮은 시절 굉장히 그래서 고도 성장을 이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민주화된 다음에 김영삼 정부 들어선 데까지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과 많이 주는 공시가 흑자를 보는 전혀 흑자가 단분이라는 처음 흑자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견제가 들어오는 거죠. 옛날에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다 봐줬던 것을 이제 너네도 이제 여기 뭐 IMF 와가지고 그런 거 옛날에는 국내 시장 보호하고 걸 용인해줬거든요. 부정이라고 그런 거 못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점점 이제 개혁 개방하라고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노동쟁이가 이제 격화되고 그래서 실질임금이 막 생산성 이상으로 올라가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MBC에서 뭐라고 했는데 세계 그 80%는 노동 생산성보다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해서 되게 경쟁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노동운동을 폄하하는 민주화를 폄하하는 교수라고 사실관계를 사실 근데 결국은 87년에 IMF를 많이 봤죠. 외환 결제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IMF에서 구대적인 이제 구조 개혁을 하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너무 그 폐쇄적인 경제를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뭐 자본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걸 전혀 못하고 시장이 아니라 명령경제를 명령경제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살릴 수가 없고 하면서 또 그리고 국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 농업 비중이 아직도 한 40% 우리나라는 지금 10% 이하로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모든 것을 다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개혁을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농지개혁 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다 농 협동조합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지금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나야 되는 거예요? 40%. 그리고 여기 보면 개인 농민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개인 수목자도 없어지고 개인 기업가 이때부터 진짜 없어지고 상인도 없어져. 공식통계 없어져 여기. 실제로 만족한 사회주의화를 했다고 얘네들은 얘기하고 있어. 58년이 넘게. 그러니까 너무 빠른, 뭐랄까, 일종의 국자,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엄청나게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사실 시간을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너무 급진적으로, 그리고 특히 한국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문이 파괴되니까, 이런 사회주의로 그냥 돌진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요새 나오는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또 자력갱생. 자력갱생. 자력. 벌써 당 정책 벌써 오이. 근데 몇 년도 이게 요새 나온 거 같더라고요. 요새 거예요. 이게 옛날 기억이나? 옛날 사이 잘 없어요. 요새 근데 보니까 불성 때부터 이 자력갱생. 아직도 여전히 쌀밥에 공부 그냥 수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네들은 무기 같은 거 좀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거를 외화가 있어야 외화를 우리가 왜 수출 많이 하냐면 필요한 걸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싸게 사기 위해서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수출을 못하니까 필요한 걸 살 수 없으니까 국내에서 다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성장이 모자라고. 이 성장률이 뒤에 여기 보면은 플랫이 많고 이렇게 초기에는 좀 빨랐다가 4월은 다 쓰고 난다니까 그래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장마다 지표가 여기 지금 남한이 북한이 몇 배냐 되는 몇 퍼센트가 몇 배? 지금 우리나라 GNI가 국민 소득인데 20배, 무역배 146배거든요. 수출 174배. 뭐 이게 도대체 여기는 문화는 뭐냐면 내비가 식량이 필요한 선이에요. 식량이 전문돼야 작업할 수 있는 건데 항상 90년대까지 항상 식량이 모자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외부에서 수입하면 되잖아요. 얘는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뭐 외화 달러가 있어야 외부에서 수입을 하지. 그러니까 항상 원조를 받으려고 원조를 해달라고 맨날 항상 굶어주고 여기 이때 엄청나게 굶어주는 거예요. 이때 아마 여기가 고난의 뭐 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어. 지금도 식량 모자라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러시아에 나가서도 뭐 용돈도 하고 무기도 좀 팔면서 하여튼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달라진 거는 이제 기근 상태가